여러분, 2026년이 한국에게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해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부모님, 그리고 나의 노후를 결정지을 복지 시스템이 뿌리째 바뀝니다. 기초연금이 50만 원으로 오를까요?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대한민국 노인복지 로드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계신 곳에 따라 복지 혜택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늘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더 이상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로는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이 변화는 점진적인 흐름이 아니라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엄청난 속도의 가속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의 기존 노인 복지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정책 개혁의 핵심 시점은 바로 2026년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정책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2026년을 한국 노인복지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재정 파탄의 길로 접어드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 틀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설계된 것들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사각지대와 급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면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간병비 부담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복지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026년이 중요한 이유는 인구학적 문턱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 7% 초과에서 고령 사회 14% 초과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도 다른 선진국보다 빨랐지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단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대상인 일본은 이 구간을 넘는데 11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28년이 걸렸습니다. 즉,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다른 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의 정책 개혁은 바로 이 초고령 사회의 압력을 감당하기 위한 국가적 비상체제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작은 수리나 보수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축을 시설에서 재택으로 어떻게 옮기며 일자리를 통해 노인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AI와 스마트 기술이 노인 돌봄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까지 복지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혁은 단순히 노인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세대 간 공평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청년과 중년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어떤 수준의 돌봄과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2026년 노인 복지 정책 개혁 로드맵은 한국 사회의 미래 자체를 설계하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로드맵 노인 소득 보장 기준과 수급 범위의 변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노인복지정책 개편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기초연금 개편 로드맵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매달 최대 약 40만 원 내외를 받으시죠. 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수급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는 문제, 그리고 소득 인정액 산정의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편 로드맵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급 범위와 소득 보장 기준의 변화입니다. 첫째,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이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이 70%라는 비율 기준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절대 빈곤선이 낮은 보편적 노인 소득 보장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처럼 소득이 약간만 높아도 갑자기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방식, 대신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하거나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준 보편적 소득 보장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소득 하위 70%를 넘어 80% 이상의 노인분들도 최소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실질 소득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개정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주거 형태나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죠. 이 과정에서 지방소도시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소득이 높게 잡혀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재산가액 공제율을 높여서 실제로 현금이 없는 노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여 자가 주택을 보유한 노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셋째, 최대 지급액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억압평균 소득액과 연동되어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노인층의 실질적인 소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정기적인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노인들의 지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수시니어 프라이스 인덱스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더 적극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현재 40만 원 수준인 최대 지급액은 늦어도 2028년까지 5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연금액을 올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소득 보장 기준 자체를 재정립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소득이 애매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던 분들 또는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바뀌는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변화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돌봄 패러다임 전환 장기요양보험의 재택 서비스 강화 및 등급 조정. 자, 이제 돈 문제만큼 중요한 실제로 몸이 불편할 때 필요한 돌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스템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방향이 다소 시설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죠. 어르신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시는데 현 제도는 마치 요양원으로 가야만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은 이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집 중심, 즉 재택 서비스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제가 서비스의 질과 양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방문 요양사 한 분이 와서 돕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특히 중증도가 낮은 어르신들이나 5등급 이하 치매 환자들을 위해 재택, 의료관리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방문 간호나 방문 의료가 현재보다 훨씬 강력해지는 거죠.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서 만성질환 관리나 약물 관리, 간단한 재활 훈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재가 통합관리 서비스가 핵심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정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나 주거, 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인 거죠. 두 번째 큰 축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조정입니다. 현재의 장기요양 등급은 중증도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뉘어 있죠.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단순해서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요양원 입소 기준에 미달하지만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2026년 이후에는 이 등급 체계가 훨씬 세분화될 겁니다. 특히 경증 치매나 초기 기능 저하 단계의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적 돌봄, 등급 같은 새로운 중간 단계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간 등급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 돌봄을 받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분들을 조기에 포착해서 맞춤형 재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결국 이 등급 조정과 서비스 강화가 노리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요양원 입소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어 시설 수요를 조절하는 대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선택권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집 중심의 돌봄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2026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봄 패러다임이 재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통합할지가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완성 의료 요양주거 연계 체계 구축 방안. 우리가 앞서 장기요양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결국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 정책 개편안의 핵심 비전이 바로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의료 서비스는 병원, 돌봄은 요양원이나 센터, 주거 지원은 또 지자체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이나 그 가족 입장에선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 다 연락하고 알아봐야 했죠. 병원에서 퇴원하면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기고 결국 관리가 힘들어지면 원치 않더라도 시설로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완성하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 의료, 요양, 주거, 지원 서비스를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어서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요양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료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 의료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만성질환 관리나 급성기 후 회복까지도 주거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져요. 집에서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돌봄과 주거의 연계도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돌봄 서비스를 잘 받아도 집 구조 자체가 위험하면 소용이 없겠죠. 노인 맞춤형 주택인 케어 안심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이라도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같은 간단한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주거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부르는데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 단순한 보조장치 지원으로 낙상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럼 누가 이 복잡한 연계를 담당하느냐? 바로 지자체 중심으로 설립되는 통합돌봄 창구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이 창구에 요청하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엮어서 제공합니다. 마치 나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설계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공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지어 주거 전문가까지 한 팀이 되어서 어르신의 집과 건강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통합 돌봄 체계가 완성되면 어르신들은 굳이 원치 않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노인 복지의 기준이 시설에서 편안하게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과 유연 근무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정책 혁신. 우리가 앞서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이야기를 쭉 해봤지만 사실 복지가 가장 잘 되는 길은 내가 일해서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겠죠. 그래서 2026년 노인복지 개편안은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과 유연 근무제도 도입이에요. 지금의 정년은 60세 혹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이미 80대 후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60세 은퇴는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정책 방향은 정년을 강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기업에게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하는 계속 고용장려금이나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 목표 비율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60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짐을 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5세까지는 숙련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리는 셈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는 이 재고용 목표 연령을 63세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는 65세 혹은 66세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60대 후반, 70대 분들에게 주 5일 9to6 근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연 근무 제도가 핵심적으로 도입됩니다. 특히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이는 고령층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서너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 2, 3일만 집중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죠. 정부는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대폭 개편해서 단순 업무가 아니라 고령자들이 자신의 숙련 기술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유연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니어 숙련 기술 전수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는 특히 제조업이나 건축, 전문 기술 분야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고령층의 높은 직무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 혁신의 목적은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감소를 막고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고령 인구는 단순한 부양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복지 시스템 인공지능 AI 기반 돌봄 기술 도입과 전달 체계 효율화. 우리가 앞서 장기 요양 이야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필요한 건 사람의 손길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력 부족이에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수록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 같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만큼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람의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2026년 노인 복지 개편안은 이 문제의 해답을 스마트 복지 시스템, 바로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 기술 도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 돌봄 기술은 단순히 로봇이 밥을 주는 차가운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예방과 조기 감지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 안부 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AI가 어르신들의 평소 목소리 톤이나 대화 패턴을 빅데이터로 학습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AI와 통화할 때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현저히 떨리거나 우울함을 내비치거나 특정 키워드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가 반복되면 즉시 위험 상황으로 판단해요. 1차적으로는 AI가 심층 대화를 시도하고 2차적으로는 관리자나 응급센터에 자동 알림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돌봄 인력의 소모적인 단순 안부 확인 업무를 줄여주면서도 고독사나 응급 상황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 즉 IoT 기술이 접목됩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비접촉 센서가 어르신의 수면 패턴, 활동량, 심지어 화장실 이용 횟수나 실내 온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예를 들어 평소대로라면 새벽에 한번 일어나셨던 분이 2시간째 침대에서 움직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즉각적인 위험 감지 신호로 활용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 기기를 착용할 필요 없이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24시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 도입의 두 번째 핵심 목표는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지금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여러 서류를 들고 가정을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많았어요. 2026년 정책은 이 모든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통합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정보, 소득정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I와 IoT를 통해 수집된 돌봄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여요. 복지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추천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서비스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경증 치매 어르신이나 지방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복지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 복지 시스템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사람의 온기는 잃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2026년 이후에 한국 노인 복지는 이제 AI와 IoT를 통해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인 맞춤형 주거 정책, 주거 복지 확대와 무장애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 우리가 앞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돌봄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집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혹은 계단이 많아서 위험하다면 아무리 좋은 돌봄 서비스가 와도 소용이 없겠죠. 결국 2026년 정책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크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바로 노인 맞춤형 주택의 공급 확대예요. 단순히 실버타운을 많이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임대주택 있죠. 여기에 고령자 복지주택 모델을 대폭 늘립니다. 이 복지주택은 이름 그대로 주택 안에 복지관, 건강관리시설, 심지어는 작은 물리치료실까지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돌봄과 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거점 공간이 되는 거죠. 정부는 2026년까지 이러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5만 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주거 환경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고 질적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무장애 배리어 프리, BF 환경으로 개조하는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문턱 하나, 화장실에 손잡이 하나 없는 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낙상사고가 집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2026년부터는 주거 약자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 비용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고요. 지원 대상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는 기본이고요. 거동이 불편할 경우 경사로 설치나 현관, 턱 제거 같은 시공까지도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집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강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신규 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2026년 이후 새로 짓는 공공 및 민간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령 친화 설계, 즉 무장애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고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가 편안한 집을 짓자는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단순히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문폭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 위치를 앉은 키에 맞춰 낮추고 가구 배치까지 고령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등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모든 노인 맞춤형 주거 정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주거 환경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결국 집이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복지와 돌봄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재원 확보와 세대 간 공평 부담 원칙 확립. 우리가 앞서 기초연금도 올리고 장기요양 서비스도 늘리고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 결국 누가 돈을 내야 할까요?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하며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원 문제입니다. 2026년 노인 복지 정책 개혁의 성공은 결국 이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부담을 세대 간에 얼마나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재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묶여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부조에 들어가는 국가 일반 예산, 그리고 국민연금입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이 재원들의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죠. 정부는 이 보험료율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노인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2026년 이후에 초고령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노인 복지 수요에만 특화된 독립적인 재원, 즉 복지 목적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부담 증가라는 비판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현 세대가 나누어 짊어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2026년 개편안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대 간 공평 부담 원칙의 확립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미래에 받을 혜택은 줄어들면서 지금의 노인, 복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정책 개편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수직적 공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분배 구조를 조정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쉽게 말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터운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감액 및 수급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즉,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고령층에게는 자력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하고 그 절감된 재원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노인에게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노인 복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은 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부담 증가에 동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책 개편안은 복지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공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앞에서 다뤘던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급 자격 심사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투명한 운영 효율화가 반드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개편안은 바로 이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 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노후를 보내실지, 그리고 머지않아 노인이 될 우리 세대가 어떤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우리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댓글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꼭 알려주세요. 지자체마다 특화된 복지 정보가 있다면 제가 답글로 더 자세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 디스크립션 2026년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일자리, 주거에 이르기까지 노인 복지의 근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돌봄부터 살던 곳에서 받는 재택 서비스까지 우리 부모님과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2026년 복지 로드맵 지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